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사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크립토 인사의 오유리입니다. 작년 한 해 혹독한 크립토 윈터를 겪었죠. 하지만 이번 새해에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죠. 시장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와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훈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구독자분들께서 백훈종은 누구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크립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하고요. 공동 창업자입니다. 2019년에 창업해서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간간히 출연해서 비트코인 얘기 전하는데 좀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유튜브에서는 유명하세요. 우리 훈종님. 제가 팬이기도 한데 그 샌드뱅크보다 우리 훈종님이 좀 더 유명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희 않나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신 저희 회사 팀원 동료들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외지가 아니라 밖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샌드뱅크는 어떤 회사라고 자산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크립토 전문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핀테크 중에 한 이제 갈래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를 결국엔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뭐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트레이딩을 위탁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쪽에 서비스가 특화된 곳이고 샌드뱅크라고 하는 뭐 이름에 뱅크가 들어가서 약간 은행이 연상되시겠지만 뭐 은행의 고유 업무를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결국에는 좀 더 다양한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쪽의 니즈를 좀 축소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가상자산을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가상자산을 맡기면 저희가 그거를 잘 운용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시장이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거래소도 이제 해외 거래소도 사실 파산을 해서 내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이런 불안한 투자자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샌드뱅크에 맡긴 자산은 안전한가요? 샌드뱅크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예요, 결국. 네. 그런 뭐 펀드 투자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가 날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듯이 저희도 계속 저희가 트레이딩이랑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라서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그런 FTX라든가 테라루나라든가 이런 이벤트로부터 뭐 잘못 저희가 운용을 해서 손실이 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 안전하게 잘 운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걸 원칙으로 삼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이제 피해들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수익을 쫓아서 엄청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보다는 계속 스테이블하게 리턴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용을 하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어쨌든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고심이 좀 깊으시겠어요. 네, 요즘 진짜 사실 수익 내기 너무 힘든 건 사실이고 역시 뭐 하락장에는 진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신뢰도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잃은 상황이라서 역시 남에게 맡기고 막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인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역이 뭐 저희가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요즘. 그래서 요즘 크립토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니즈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고 뭐 거래는 거래소가 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영역에서는 투자자들은 뭘 바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완전 크립토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신 분들은 크립토에도 자산운용이 있구나라고 좀 생경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쵸.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 또 해외 업체들도 몇 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그런 곳들과 이렇게 좀 차별화,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하고 계속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다라는 것들을
다 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약간 그 생존하셔가지고 이제 이 윈터를 겪고 굳건하게 좀 우뚝 서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아까 2019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바로 전에는 에서 일했어요. 아, 거래소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코땡원 출신이신가요? 콧땡원 거래소 그렇군요. 법인 영업 담당자였고 네. 1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그때 만난 좋은 분들과 이렇게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무역회사 다녔습니다. 오, 좀 독특한 그쵸 트랜스포메이션이네요. 네, 무역회사에서 뭐 그 자재 사입하는 일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중국어도 좀 하고, 뭐 미국에서 유학해서 영어도 좀 하고 이러는 능력자지. 3개 국어가 좀 가능해서 오. 그런 방향으로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근데 우연히도 크립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도 영어와 중국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도 요즘까지도 중요한가요? 그쵸. 뭐 우리가 당장 들으면 딱 아는 그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도 다 중국 출신이고,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마켓 메이커, 대형 트레이더 이런 곳들이 중국에 많아요.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중국어가 사실 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쓸 줄 아니까 좀 그쪽에 네트워킹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무역회사에서 어쩌다 콧대원에 가게 되셨지만 네. 거기서 어쨌든 창업을 이렇게 하고 요즘에 약간 무한 생존을 하고 계시는군요.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훈정님께서 빗썸 경제연구소 기고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계세요. 되게 좋은 글 써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좀 팬이라서 좀 팔로워를 하고 있어요. 근황 체크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필리핀 다녀오셨어요. 네. 필리핀은 왜 다녀오신 거예요?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 2022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초대돼가지고 사실 휴가를 내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데리고 필리핀 처음 가보거든요, 저희 둘 다. 그래서 약간 이 김에 휴가도 가고 초대받았으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키노트 스피치도 하자 이래서 다녀왔습니다. 어떤가요? 요즘 시장이 어쨌든 다녀오셨을 때도 12월이었나요? 11월? 11월. 11월. 네. 그러면 뭐 지금쯤 한 달이 좀 더 지난 시기인데 그때도 어쨌든 FTX 파산 이후라서 조금 분위기가 침체될 법한데 어땠어요? 현지 분위기는? 사실 진짜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열기 면에서 약간 까먹고 있었던 그런 열기를 다시 찾았어요. 열정을. 진짜요? 예, FTX 말씀하신 그 사태에 뭐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만 국내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약간 지배당하고 있다가 그냥 기대 안 하고 해외에 나가니까 이제 아예 그냥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일단 열기가 진짜 엄청나고요. 필리핀이 메타마스크 설치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신기한 메타마스크 지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필리핀에서 엑시 인피니트라고 하는 P2E 게임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구당 수입이 거기가 한 1년에 70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700만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10분의 1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2E 게임을 해서 막 월 갑자기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아직도 엄청납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뭔가 넥스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이 나와서 우리가 또 필리핀이 이 어떤 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행사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차세대 어떤 부흥의 그런 요인으로 필리핀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네, 굉장히 뭐 관심이 많고 사람들도 처음 열린 행사인데도 3,000명, 3,500명 정도가 왔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또 필리핀은 맞아요. 또 새로운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훈종님께서 사실 여러분 그 웹 3.0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세요. 이제 키노트 스피치로도 필리핀에서 연설을 하신 것 같은데 웹 3.0이라는 책을 보지 못한 구독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책을 통해서 좀 뭐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뭐 주요 메시지가 뭔가요?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해보고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 ICO 붐이라고 했던 그 2017년에서 18년 그때 생겨난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업계에서 오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이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어떤 코인을 먼저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ICO 형태들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또 2021년에는 웹3라는 이름으로 재포장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웹3, 그 안에 또 NFT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조금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하게 유사하게 NFT 발행해서 또는 코인 발행해서 자금 조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건 웹3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웹3는 펀더멘털하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하고 그 기반이 될 기술은 비트코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써봤어요. 책을 한번. 제가 그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약간 훈종님의 비트코인 사랑을 너무 느낄 수 있었던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훈종님은 웹3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웹3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인데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가 이제 제 책에서 비트코인이라고 결국에 말을 한 거였어요. 현재 이제 웹3라고 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들은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토큰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사용하는 서비스들, 그게 결국에는 웹3에 존재하는 그런 탈중앙화된 서비스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뭐 생태계가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 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TCP/IP 레이어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웹3에도 그런 프로토콜이 일단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서 종국에는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거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약간 그 책을 보고 저는 약간 비트코인을 근데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또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또 최근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었던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랑 웹3 옹호론자가 이제 디베이팅 붙었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한번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나중에 들었는데 네. 비트코인 옹호론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네. 하는 트위터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이제 한편에는 뭐 이더리움 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왜 비트코인만 그 가치가 있다 그러냐. 다른 그 뒤에 나온 2세대, 3세대 블록체인들도 훌륭하다. 탈중앙성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사실 약간 이념 대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몇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뭐 인플루언서 또는 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을 먹고 이렇게 스페이스, 트위터 스페이스라고 오디오 채팅 그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토론을 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뜨거웠대요. 그 토론 열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가지고 한번 저도 이런 게 있었다더라 하고 이제 주변에 좀 이제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그 서로 설전이 워낙에 강하게 붙어가지고 되게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혹시 이에 대한 약간 훈종님의 생각은 따로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신가요? 그죠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다들 부르셔서 저도 요즘 맞아요.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면은 통상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라는 게 깔려 있어요. 비트코인만이 살아남을 거고 사실 유일하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제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라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긴 있다. 다른 것들도 그런 조건을 갖추면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인류에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을 못한다. 근데 잘 그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집중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너라고 불리는 걸 좋아해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보다. 다른 것들보다 아직도 비트코인이 좀 더 뛰어나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물론 토론이나 어떤 그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가 찾아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비트코인 좀 가격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작년에 3만 달러 선에서 지금 올해 2만 달러로 왔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트코이너. 이제 그쵸. 지난 11월, 작년 11월 달에 6만 9천 달러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고 이게 2021년, 그쵸? 2021년 11월. 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내년에 뭐 그러면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갈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가능성, 되리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주가 지수와 너무 동조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이 이 발행을 관장하는 피아트 시스템의 법정화폐 시스템의 어떤 장단기 부채 사이클의 지금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라는 게 불립 에펙트라고 해서 채찍을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면은 끝은 더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페드 의장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시장에 출렁거릴 정도로 이 불립 에펙트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비트코인은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해지 수단이다, 뭐 가치 있는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상 뭐 월가에서 투자를 하시는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 3배 레버리지 ETF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자산 시장이랑 움직이는 거죠, 사실상 주식 시장과. 그래서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렇게 매파적인 어떤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비트코인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뭐 내년 내내 그러면은 가격이 빠질 거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앙은행의 기조와 관련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말은 세게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안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ed talking is Fed a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페드가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세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린 것 같은 효과를 지금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보고 간을 보고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조금 덜 올릴 가능성이 조절할 가능성. 그렇게 내년에는 좀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미 너무 심하게 올려서 그 10년물, 2년물 국채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지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이런 게 이제 리세션으로 이어지고 경기가 급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실제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매수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투자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 호가를 정해놓고 조금씩 다 주문을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 매수는 당연히 하고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들어오면은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걸로 꼭 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만 불, 18,000불, 15,000불 이런 식으로 호가에다가 주문을 걸어놓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맞아요. 요즘 다들 현금 씨가 말라서.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또 스마트하신 분들은 미리 다 현금화 해놓고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인가요?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런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미국의 그런 매크로 요인으로 인해서 더 내려가고 반등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가치란 말이에요. 네. 작년에는 뭐 5,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또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약간 외신이긴 했었는데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요즘 또 투자자들은 더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장 큰 어떤 기능에서 보세요?